새벽 2시 30분 하와이의 어느 주택가.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린은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방문 밖 여기저기서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이린은 방구석에 몸을 숨기고 혹여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습니다. 이날 일가족 5이 모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테랑 경찰도 현장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사건 현장은 잔혹했는데요. 일가족 모두 살해된 사건. 집 어디에서도 외부 침입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이 집의 세입자뿐. 그러나 그녀는 무서워 방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죠. 대체 누가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마누아 2024년 3월 30일 아침 8시 34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이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죠. 새벽에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피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마누아 지역의 한 주택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두드려 보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둘러보지만 별다른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아이린이라는 여성도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신고자도 확인할 수 없고 특별한 이상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철수하기로 하고 자리를 듭니다. 그러나 잠시 뒤 아이린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죠. 아침 9시 15분 경찰은 다시 문제의 집으로 향합니다. 좀 전과 달리 집 앞에 웬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몸을 벌벌 떨고 있었죠. 경찰을 보자 살았다는 듯 그녀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새벽 2시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전 재빨리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었죠.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고 밖이 조용하더라고요. 이젠 괜찮겠지 싶어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거실에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심장이 떨려 밖에 나가볼 엄두도 안 나고 방금 경찰이 왔을 때도 혹시라도 밖에 범인이 있을까 싶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무서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경찰은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을 크게 불러보지만 집안은 지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펴보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형상을 발견하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온통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아연실색합니다. 아무래도 전날 밤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남성이 오른손에 부엌칼을 쥐고 피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이 집의 주인 페리스 오다였죠. 경찰은 신속히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에 나섭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범행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첫 번째 방에는 페리스의 큰딸 사쿠라코가 다리와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숨져 있었고 두 번째 방에는 페리스의 12살 아들 오라이언이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침대에 쓰러져 있었죠. 안방에는 페리스의 아내 48살 나오코와 10살 난 막내 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5 식구가 하루아침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페리스 오다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와이에서도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 하룻밤 사이에 일가족이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웃 주민들은 범인이 또 다른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르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며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3월 10일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5명 모두 칼에 찔려 사망했죠. 집안 문과 창문에서 흠집이나 파손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했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건 페리스 가족이 직접 문을 열어줬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범인이 면식범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페리스 가족의 이웃을 상대로 한 탐문 조사에서 그날 밤 다투거나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이린 혼자 유일하게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은 비명 소리를 듣거나 위험을 감지하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참이 지나 아침이 되어서야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어쩌면 범인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공범이라면 말이죠. 아니면 그녀가 범인일 수도 있고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자 아이린은 억울하다며 말합니다. 분명 비명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밖에서 투닥거리는 소리도 나고 큰 싸움이 난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게 가족 일이라고 하거나 별 문제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페리스 가족을 어떻게 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늦게 신고한 거라고요. 경찰은 여자 혼자 5명을 살해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다 사건 현장에서 페리스 가족이 아닌 제3의 지문과 발자국이 나오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사실상 아이린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집 거실에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금품이 그대로 있고 일가족이 모두 살해됐다는 사실 때문에 원한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니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완벽 범죄인 걸까요? 아니면 의외의 인물이 범인인 걸까요? 경찰은 페리스 가족과 지인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페리스 오다. 당시 나이 46세. 하와이 카와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페리스는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그리 우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착실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죠. 또래 친구들이 변호사, 의사, 우주항공사 등 원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 페리스는 작은 가게를 하는 사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페리스의 친척들은 지금까지 페리스가 말썽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딱 한 번만 빼고 말입니다. 1997년 10대 시절 페리스는 무단 침입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지만 범죄가 심각하지 않고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해당 사실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성인이 된 페리스는 결혼에 딸을 낳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금방 이혼하게 되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얼마 되지 않아 페리스는 지금의 아내 나오코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나오코는 가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여성으로 페리스와 잘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죠. 페리스와 나오코는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도수치료사인 페리스는 5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는 사우스 킹스트릿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도수치료 전문 클리닉을 개업합니다. 페리스의 실력이 소문나면서 하나둘 단골들이 생기자 페리스는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바빠지죠. 아내 나오코도 클리닉에 나와 회계일을 봐주었습니다. 실력이 좋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많아지자 직원을 따로 4명이나 고용해야 할 정도로 페리스의 클리닉은 커집니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면서 페리스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페리스 가족의 생활도 점점 풍요로워지죠. 2013년 페리스는 100만 달러를 주고 마노아 와알로아 플레이스에 있는 방 4개짜리 주택을 구입합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가족만의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리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페리스와 나오코는 원래 살던 집을 세주고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 옵니다. 페리스 가족은 이 집에서 10년 동안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죠. 이웃들은 페리스 부부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도와줬어요. 물건을 옮기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수도관을 고쳐주기도 했죠.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안마도 해주곤 했어요. 부부가 참 보기 좋았죠. 서로를 무척 아꼈어요. 페리스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아내 나오코가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게 말이죠. 다정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이들도 모두 심성이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첫째 딸 사쿠라코, 당시 나이 17세.
사쿠라코는 하와이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 이올라니 스쿨에 다닙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사쿠라코는 간호학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하와이나 미국 본토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습니다. 큰딸 사쿠라코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나오코와 친구 같은 모녀 사이를 자랑했죠. 2019년 두 사람은 현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나란히 참가했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아들 오라이언, 당시 나이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밝고 쾌활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능력자라고 부를 정도로 운동을 잘했는데 특히 농구와 서핑을 좋아했죠. 막내딸 나나는 10살로 만화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고 겁이 많은 아이였죠. 축구를 좋아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곤 했습니다. 페리스네 집은 아이가 셋인 탓에 늘 시끌벅적 조용한 날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이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늘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5가족이 손수 만든 장식들로 집안을 꾸미고 헬로윈 데이 때는 파티를 열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페리스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들을 죽인 걸까요? 페리스 가족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다툰 적도 없었죠.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건 2021년 3월 페리스의 클리닉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페리스를 상대로 약 9만 달러의 임대료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페리스가 클리닉의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생긴 분쟁이었는데 2021년 12월 페리스는 형의 도움을 받아 약 5만 3천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소송은 취소되었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된 셈이었죠. 경찰은 이 일로 일가족이 살해되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때 세입자 아이린이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를 이야기를 하죠. 페리스가 집을 팔겠다고 해서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돈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경찰은 페리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합니다. 예상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는데 페리스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죠. 앞서 있었던 건물주와의 소송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때 당시 페리스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페리스의 클리닉에 갑자기 손님들이 확 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달에 한 명도 오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죠.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임대료를 지불할 수도 없었고 매달 2,500달러의 대출 상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정부 지원금 26,930달러를 받아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고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5식구 생활비에 시간이 갈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페리스는 경제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뎌내야만 했죠. 2023년 3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고 맙니다. 페리스는 약 8,000달러를 내고 압류를 해제하지만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2024년 페리스는 가지고 있던 집 2채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차도 팔고 러닝머신도 팔고 돈이 될 만한 건 죄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우버 기사를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 이웃들이 말하죠. 페리스 가족은 매년 명절 때마다 집을 꾸미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턴가 아예 그런 모습을 못 봤죠. 그러고 보니 최근 페리스가 웃는 모습을 못 본 것 같네요. 아내 나오코의 친구는 나오코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 된다며 페리스를 위로했지만 자존심이 센 페리스는 아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페리스의 친척이 이상한 말을 하죠. 지난번에 페리스랑 밥을 먹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없으면 아내와 아이들도 어차피 살 수 없을 테니 자기가 다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묻는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내와 아이들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페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법이죠. 경찰은 본격적으로 페리스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권총을 구매하려고 한 기록을 발견하죠.
이때 마침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페리스를 뺀 4명의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와 3명의 아이에게서 모두 방어흔이 발견되죠. 즉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들이 몸부림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흉기는 페리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 뿐입니다. 페리스가 아내와 세 아이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 그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가 발견되는데요. 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내가 없으면 당신과 아이들도 살 수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데리고 갈게. 당시 나오코는 설마 페리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가 금전적 압박 때문에 모두를 죽이는 결정을 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페리스는 3월 세금 시즌이 다가오면서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친척들에게 가족을 모두 처리하고 집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였죠. 너무 큰 압박을 느낀 나머지 세금을 내지 못해 자기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인들은 평소 가족밖에 모르고 가족을 끔찍이 아꼈던 페리스가 경제적 어려움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무너지기 쉽다며 그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가 가족에게 행한 행위는 너무 극단적이고 잔혹하다며 대부분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정신병력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이후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